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1.62%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2% 하락 마감을 하면서 뭐 상당히 증시 분위기가 어두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제 반등 시도를 좀 해주나 했는데 미국 증시가 좀 급락 마감을 하면서 목요일날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 특히나 어, 어떤 차트상의 위치가 뭐 다우도 그렇고요, 나스닥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그러니까 추세를 유지하느냐, 추세가 좀 꺾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꺾이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200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뭐 그렇다고 해서 급락이 나오거나 이러진 않더라도 상당히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추세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좀, 심리적으로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불안한 자리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재차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조정이 더 나오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8월에 나왔던 급락하고 이제 만들어냈던 지지점과 241선이 이제 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닥도 여기서 이 정도쯤에서는 950에서 1000포인트쯤에서는 조정을 마무리 지어줘야 최소한 추세가 꺾이지 않고 박스권 하단에서 흐름이라도 좀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뭐 1월, 2월 급등 후에 만들어냈던 이런 지지점들 요 구간 정도 2950에서 3000포인트 정도는 깨지 말고 지지를 좀 해줘야 급등까진 바라지 않더라도 더 이상 추세 하락 없이 좀 박스권 하단에서의 흐름이라도 이어갈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좀 이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상당히 숨막히는 좀 어떤 변곡점의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런 상황에서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너무나도 이제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더 조정이 나오게 되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었고 다우 같은 경우는 그냥 보합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나스닥이 장중에 마이너스 0.86%까지 밀리면서 야 이것도 쉽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저도 금요일 날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급반등을 해 있더라고요. 다우랑 나스닥이랑.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역시나 시장에서 그토록 원하던 뭔가 투심을 회복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 이슈가 좀 필요했는데 어찌됐건 지금 전 세계가 필연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백신에서 치료제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몫이 넘어갔죠. 그런 상황에서 화이자랑 머크 정도가 가장 좀 앞서 있는데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뭐 한 2, 3주 정도 방송에서 머크가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임상 3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유의미한 결과치가 나오면서 증시에 상승 모멘텀을 좀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백신이든 치료제든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망자는 0명이 나왔고 입원과 사망자가 50% 감소를 시키면서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냈고 이제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별일 없다면 아마도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약으로 치료제를 투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비싼 건 있지만 뭐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요 부분은 뭐 비싸더라도 정부에서 이제 뭐 구매를 해서 뭐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고 빨리 요 부분이 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금요일 날 상당히 좀 기분 좋게 미국 증시가 반등 마무리가 되었는데 야, 이제 또 다시 이제 중국이 발목을 잡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항생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죠. 헝다가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생이 마이너스 2.25% 정도. 밀리고 있고
미국 선물이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뭐 6, 2% 정도 뭐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최근에 분위기를 보면 미국은 사실 헝다 리스크를 뭐 글로벌하게 영향이 가는 문제로 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헝다 리스크 때문에 뭐 미국 증시가 뭐 폭락까지 이어진다거나 뭐 이제 뭐 시스템 리스크까지 번질 거로는 보진 않고 있고 뭐 조금 뭐 생각보다 문제가 커지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 중국 내에 어떤 영향에 한정이 지어지는 부분이지 뭐 이제 글로벌 특히 이제 미국까지는 크게 영향이 미칠 부분은 아니다라고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최근에 이제 헝다 리스크보다 중국의 이제 전력난 문제가 조금 더 전 세계 어떤 뭐 경제 성장률을 좀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이 부분보다 조금 이제 이 부분을 뉴스 체킹을 좀 하면서 더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뭐 예측하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솔직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그날 미국 증시와 뭐 이제 중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뭐 리스크에 대해서 인지는 하되 너무 섣불리 뭐 과감한 어떤 뭐 포트폴리오 조정이나 뭐 요런 것보다는 그날 시장 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내일 화요일 날 바로 당장 열리는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요거는 이제 시장에서 재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한 가지 조금 관련주들을 보자니 지금 어찌되건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들이 뭐 가장 최근에 좀 대장 역할을 했던 것은 한국 BNC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고점이 좀 형성이 되고 나서 급락이 나온 부분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이제 뭐 부강약품 같이 임상 진행 상황에서 나온 뭐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주가에 이제 많이 좀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부강약품 때문에 투심이 좀 흔들리면서 매물 추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호재 뉴스로 인해서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한국 BNC 그리고 뭐 신풍작은 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얘는 앞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현대바이오도 바닥에서 돈이 좀 들어오면서 조금 회복을 하나 싶더니 갑자기 매물 추래가 좀 나오면서 음봉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얘도 일단은 좀 제껴야 될 것 같고요. 뭐 진원생명과학도 일단은 뭐 이제 백신 임상 관련해서 시세를 낸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한때 뭐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움직였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얘도 그냥 살짝 관심 정도만 그 다음에 뭐 골드퍼시피 한국파마 요 정도 있는데 재료는 너무 좋은데 지금 관련주의 어떤 뭐 차트나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부분이 테마로 작용을 해서 시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을. 뭐 부강약품도 관련주였는데 얘도 뭐 야, 뭐 움직일 가능성은 조금 좀 힘들겠죠. 얘도 이제 임상 기대감으로 상승이 시작됐던 원점인 13,000원까지 이 정도 부근에서 아마 이제 바닥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바닥 잡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다음에 어떤 뭐 다른 좀 호재가 발생이 되어진다면 뭐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금 어려운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대웅제약도 한때 뭐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긴 했는데 뭐 그다지 예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그나마 최근에 이제 동화약품이 부대소니드 관련 재료로 급등을 좀 중인데
동화약품도 경구용 치료제 이제 관련주로 예전에 좀 움직였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동화약품 정도 지금 만약 이제 내일장 당장 내가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를 본다면 그나마 동화약품 정도를 제외하면은 뭐 기술적 반등 영역에서의 뭐 한국 BNC 동화약품 요 정도가 내일 경구용 치료제 관련 테마로는 관심권에 두고 좀 그냥 볼만한 그런 종목들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 날 가장 핫했던 종목이죠. 좋은 측면으로도 핫했고 좀 나쁜 측면으로도 핫했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이 주식시장에서 정말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부분이 이 정말 사실무근 정말 무책임하게 내는 그런 보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뭐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힘없는 우리 개인들은 잘 좀 피해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방송에서도 참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단기 매매 트레이딩을 하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뭐 한 채 고민도 없이 재료에 대한 이해, 파악, 그리고 어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재료를 판단하는 방법, 이런 것들, 힘, 이 재료가 가진 힘, 그리고 뭐 조정 시에 매매를 해봐야 될 재료와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될 재료,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내는 능력들이 쌓이면 그러니까 올라갈 때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뭐 거의 좀 비슷하다라고 치더라도 이 어떤 하락시 정말 우리가 뭐 지뢰밟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어떤 막대한 손실을 좀 막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차이들이 좀 많이 크다. 그래서 사실 동진 세미캠도 급등이 나올 때 사실 저는 이 종목이 이때부터 이미 모니터링이 좀 되어 있던 종목이거든요. 저희 이제 리딩방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수상하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 종목이 이렇게 막 연속으로 양봉 뽑으면서 기관 수급이 수상하게 들어온 종목이 아닌데, 물론 이제 2차전지 뒤늦게 2차전지로 편입되는 기대감이 있어서 올라온 것도 맞지만, 뭔가 좀 수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요. 요 구간에서도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가, 이날 드디어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단순히 2차전지 기대감으로 들어오는 수급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 힘의 강도가 많이 달랐고, 그래서 재료를 찾아보니 삼성 인수설이 찌라시로 좀 돌고 있었는데, 항상 어떤 이제 뉴스가 좀 뜨면 우리는 이 뉴스를 가지고 긍정적인 어떤 예측과 부정적인 예측 두 개로 좀 나눠서 해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삼성이 인수설이 진짜라면 상한가 뭐 투상도 마다할 수 없는 좋은 재료가 되겠죠. 근데 사실무근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재료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하고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사실무근이라면 뭐 정말 이 슈팅에 거의 뭐 원점까지도 되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너무 고가권이나 눌림에서는 매매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애초에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제가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방송에서 참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우리가 주식을 하시면 진짜 여우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끊임없는 의심, 이제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되면, 물론 먹을 때는 무한 긍정론자들이 배 터지게 드시지만, 또 이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해를 입을 때도 항상 크게 입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어떤 수익에 대한 욕심보다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항상 먼저이신 분들이 저는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도 뭐 동진 세미캠을 당연히 매매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수상하다고 느꼈을 때 여기서 이제 좀 모아갔는데 바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비중을 조금 줄여놨다가
여기를 이제 뚫고 눌리는 과정에서 여기서 다시 비중을 늘렸고 올라갈 때 좀 호가창이 많이 무겁다라고 저는 좀 느꼈어요. 그래서 좀 팔고 다시 사서 좀 팔고 눌릴 때 사서 다시 이제 매도를 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민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돌파 자리인데요. 37,000원에서 계속 이제 매물 소화를 하다가 이제 돌파하는 이런 자리들이 사실 먹기 쉬워요. 이런 진통의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 슈팅이 가볍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고가권에서 매매를 하기에는 뉴스가 조금 더군다나 최근에 사실무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매매하기가 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런 뉴스로 가는 애들은 눌림에서는 절대 매매를 저는 잘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매를 안 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뉴스 무조건 간다고 여기서 사가지고 막 여기까지 다 끝까지 드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긍정의 포지션을 가지셨던 분들은 눌릴 때도 무조건 저는 했다라고 봅니다. 그럼 또 여기서 먹은 거 이런 구간에서 막 계속 물타기 하다가 전부 이제 토해낼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먹고 그냥 손실 없이 빠진 저는 멘탈이 무너질 일이 없잖아요. 근데 먹은 거 여기서 또 다 토해내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멘탈이 무너지고, 멘탈이 무너지면은 결국은 이렇게 계좌 전체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떤 뭐 재료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항상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해주시는 게 저는 뭐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데 도움이 되는 뭐 매매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뉴스 있었던 게 이제 정치 테마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선이 있었죠. 근데 어느 정도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사실상 광주 전남 경선이 이낙연이 우세를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는데 사실상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는 것도 아니었죠. 1% 차이 정도 났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관련주도 제가 유일하게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요거였는데, 그다지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조차도 나오지 않은 게 아닌가. 결국은 뭐 이제 경선 통합으로 보면 이재명이 승리를 거둘 확률이 뭐 거의 뭐 이제 90% 이상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가 이제 내일 혹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이재명 테마 인맥주로는 뭐 볼 게 카스 정도밖에 없어요, 일단은. 근데 얘도 뭐 앞선에서 어느 정도 시세를 냈던 애고, 요 정도쯤에서는 좀 잡아주고 돌림이 나와야 한 번 더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 이제 뭐 갭 정도 뜨고 음봉 맞느냐, 조금 이렇게 양봉으로 흐름을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얘는 앞으로 변곡점이 좀 형성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내일 갭 띄우고, 그러니까 갭 띄우고 음봉이 예를 들어 이렇게 좀 나오더라도, 뭐 갭 띄우고 음봉이 좀 나오더라도 요 정도쯤에서 다시 잡아주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연출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아니면 갭 띄우고 양봉으로 이렇게 조금 크게 세워주는 모습이 나오면 여기 이제 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다시 한번 넘기 위한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이제 이재명 테마는 카스보다는 무조건 지금 일선건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뉴스 보셔도 이제 무주택자 서울 좋은 입지에 30년 장기 거주할 수 있게 요런 이제 뭐 뉴스들 공약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주택 관련주인 일성건설도 제가 한 요때쯤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얘가 보시면 여기서 한번 흐름을 만들었죠. 요렇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뭐 상한가가 나오건 어찌됐건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돈이 들어오면서 기준봉을 세워놓은 애를 추적을, 이렇게 돈이 들어온 기준봉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레이딩의 어떤 사실은 거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애가 이렇게 이제 흐름을 가져갈 때
이 기준봉의 시가 혹은 저가를 깨지 않고 요렇게 박스권 롤링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런 애들을 추적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깨는 애들은 탈락이고요. 기준봉의 시가와 저가를 요렇게 이제 박스권 하단으로 두고 깨지 않고 롤링이 시작된 애들은 웬만하면은 이슈가 붙으면은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이 박스권을 뚫고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성건설도 이렇게 앞에서 흐름을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뚫어주는 흐름이 한번 연출이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림에서 밀었는데 결국에는 이 박스권의 상단을 또 깨지 않습니다. 여기를 지지해주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다시 박스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박스권의 상단을 다시 넘어주는 흐름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한 번 작업했고 두 번 작업을 했고 여기서 이제 시세가 폭발하는 지점이라면 이 금방 어디쯤에서 물량이 정리가 되고 떨어지면 맞는 건데 물량이 정리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흐름이 그렇죠. 물량을 크게 정리할 가능성이 조금 적은 그런 흐름들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는 여기를 넘겨주고 여기서 흐름을 한 번 정도 더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해를 하고 이 구간 안에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흐름을 가져가죠. 그리고 아마 얘는 요 가격대를 한번 넘어주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이제 뭐 내일 정도 한번 재료가 일단 발생이 되어졌으니까요. 흐름이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크게 뭐 갭을 뭐 많이 띄우고 거래량 빵 터지면서 이렇게 꽂아버리는 게 아니라면 얘는 아마도 뭐 한두 번 해먹는 그런 흐름보다는 꾸준히 추세를 이어가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는 왜냐면 지금 어찌됐건 대선 레이스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1위 후보의 정책 테마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성건설은 아마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는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봐야 될 게 저는 또 신혼 종합개발을 좀 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어찌됐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위가 이재명이고 국민의힘에서 1위가 일단 어떤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주는 일성건설이라면 지금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주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것은 신혼종합개발이란 말이죠. 신혼종합개발도 요 한 9,500원 라인을 넘기기 위한 어떤 흐름 안에 충분히 지금 그런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성건설이랑 신혼종합개발을 부동산 정책 관련주 뭐 여당의 1위 후보와 야당의 1위 후보에 하나씩 이렇게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이제 경선 2차 컷오프가 지금 10월 8일 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8명의 후보군에서 이제 4명의 후보군으로 압축후라는 이제 과정이 될 거고요. 일단 4명 중에 3명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뭐, 이제 여기서 뭐 남은 빈자리 하나를 누가 들어올지에 대한 뭐 요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을까? 지금 저도 고민은 중이에요. 예를 들면 뭐 하태경 의원이 뭐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시장에 관련주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 빈자리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얼마나 뭐 이슈로 작용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혹시 뭐 관련주들이 오르더라도 적극적으로 공략할 만한 대상은 아닐 것 같다. 그냥 단기 시세 정도? 그럴 것 같고요. 어찌됐건 지금 윤홍 이강 체제의 흔들림이 있기는 좀 힘들죠. 뭐 유승민이 갑자기 지지율이 오른다거나 이런 상황은 일어나기가 좀 힘들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나 홍준표 관련주가 요거를 어느 정도 그냥 재료로 이용해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어느 정도 시장에서 미리 좀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지배적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뭐 시세를 준다거나 이러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제 누가 본선에 진출하느냐, 결국은 윤이냐 홍이냐, 여기서 이제 뭔가 윤이 본선을 가건 홍이 본선을 가건 어쩌다건 이 두 후보 중에서 싸움에서 큰 시세가 한번 다시 날 수 있는 재료가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뭐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영향이 이재명도 그렇고 뭐 윤석열도 그렇고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대로 만약에 둘 다 어떤 뭐 관련성 없이 지나간다면 생각보다 야 이 부분은 솔직히 제 개인적인 뭐 인물에 대한 예상을 상당히 조금 빗나가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저는 윤석열이란 인물이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지지율에 대한 호응을 얻어낼지 조금 저는 의문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방송에서도 좀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까지의 스코어만 보면 제 생각이 조금 틀렸다.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찌됐건 뭐 제가 뭐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예측을 했던 거고 시장 뭐 이 부분은 언제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을 고집 부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이 주식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홍준표 관련주들을 윤석열 관련주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뭐 지켜봤던 게 사실인데 홍준표 관련주들이 좀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좋지 않은 상황이죠. 야, 그래도 한 요 정도 눌림목에서는 반등이 한번 나와주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경남 스틸만 혼자 좀 움직이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됐건 홍준표 테마는 이슈가 좀 필요한데 지금 뭐 지지율도 어떻게 보면 좀 정체 국면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흐름이 이어갈지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홍준표 관련주들이 아예 뭐 끝났다라고 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좀 롤링을 하다가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되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국선제도 마찬가지고요. MH 에탄올 이런 애들도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대북주들이 상당히 좋죠. 이때 당시에 신원이 이날 올라오고 제가 방송에서 다뤄드리기를 뭐 이때나 뭐 이슈를 가지고 급등을 했던 적은 많은데 이날의 어떤 그 우리가 이제 느껴지는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종목이 오를 때 뭐 호가창이든 여러 대북주 전체적으로 좀 돈이 들어오는 느낌으로 보든 뭔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난티를 신원 말고 아난티를 같이 이제 종배를 이제 개인 매매로 했던 것도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갭을 또 좀 크게 먹었고 특히나 지금 뭐 일단 지금 대장으로는 신원도 있고요. 선도전기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아난티라는 종목이 상당히 이제 좀 사실 종목 자체가 무거운 건 사실이어서 트레이딩하기가 좀 버거워요. 호가창도 너무 무겁고 그래서 근데 얘도 뭔가 지금 낌새가 수상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대북주로 움직임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그 레저 테마로서의 움직임, 최근에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전환해서 기대될 수 있는 레저 테마로서의 기대감도 동반되기 때문에 재료가 또 두 가지다. 그래서 아난티도 충분히 앞으로 흐름이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신원, 선도전기 이런 애들도 상당히 지금 뭐 차트나 어떤 뭐 재료 측면이나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략을 해봐야 된다, 대북주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죠. 일본도 저번 주인가요?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선언을 했고, 우리 정부도 일단은 백신 2차 접종 완료까지 한 뭐 70에서 80% 정도가 완료되면 이제 천천히 한 11월 초쯤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주식이라는 건 항상 먼저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위드 코로나 수혜주 뭐 누구나 다 뭐 항공주를 떠올릴 것 같고요. 그중에서 뭐 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가는 차트적으로 뭔가 만듦새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종목은 노랑풍선 정도가 있고요. 얘도 뭐 이제 무중 이슈도 좀 있었고, 여기 18,000원 정도 이 가격대를 스물스물 이렇게 차 오르면서 이렇게 돌파가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노랑풍선을 저는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항공주는 뭐 대한항공도 있고 뭐 아시아나 얘네는 뭐 추세가 좋기 때문에 뭐 단타보다는 이제 접근을 하시려면 뭐 스윙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가격 메리트가 일단 어찌됐건 좀 있어야 되는데, 항공주들은 사실 코로나 최대 피해주였던 거에 비하면 이미 어느 정도 그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은 선반영이 되어 있는, 어느 정도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뭐 전혀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뭐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음, 이런 애들이 좀 있지 않을까? 강원랜드나 얘네들 보시면 코로나 폭락이 나오기 전 가격대를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3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야, 뭐 진짜 다른 애들 뭐 이제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거의 뭐 한 100, 뭐 100%, 200%씩은 거의 다 지금 올랐잖아요. 근데 아직 음 원점 수준도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강원랜드나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종목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중장기로 그냥 묻어놓고 좀 계셔 보실 분들은 한번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제 생각보다 훨씬 음, 그 어떤 그 파급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 제가 뭐 이제 뭐 기생충 때나 기생충 테마 때나 요럴 때 좀 예를 들어드리면서, 보통 이런 콘텐츠 관련 어떤 화제성에 의한 테마의 형성들은 올라갈 때 급등하고 내려갈 때 좀 반등 없이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면서 뭔가 좀 1차 파동, 2차 파동 요렇게 가는 흐름보다는 단발성으로 시세가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도 좀 그런 관점에서 올라갔다가 이제 눌릴 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본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 생각보다는 조금 그 이슈가 오래 지속이 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계속 이제 뭐 유행이 되고 있고, 단순히 뭐 몇 개국 1위를 넘어가지고 지금 뭐 넷플릭스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1위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재료로서의 기대감이 충분히 더 있었다. 그래서 혹시 뭐 내일 같은 경우 갭이 많이 뜨거나 슈팅이 좀 더 나올 수가 있겠는데, 내일 어떻게 캔들을 좀 형성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한번 싹 했다가 이런 식으로 좀 죽는 모양이 나오면 그 이상 이제,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1위를 했다. 여기까지도 모멘텀이 좀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이상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분위기나 이 오징어 게임의 어떤
파급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전 세계 1위 딱 찍었다. 그 이후로 뭔가 발생할 수 있는 재료가 있을까 고민해보면, 아, 진짜 내일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 테마를 좀 바라보고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가장 핫하고 좀 믿음 있게 매매할 수 있는 애들은 일단 뭐 다행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뭐 한농화성이랑 CIS 얘네들은 이제 트레이더라면은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필수적으로 매매를 좀 하셨어야 될 테마 애들이라고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뭐 시장이 뭐 완전히 뭐 추세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주도 섹터 역할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눌림에 사고 반등에 팔고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꾸준히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